제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거든요. 이름하여 은행 터는 법. 은행 터는 법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제목이 은행 터는 법인데 안 본다? 안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1990년대의 그 미국이 배경이거든요. 시애틀 특히. 그 당시에 시애틀에 마이크로소프트, 막 아마존, 스타벅스 이런 게 많이 들어오면서 뭔가 경제도 되게 활성화되고 뭔가 억압을 싫어하는 그때 당시 막 그런지 음악, 너바나 같은 그런 밴드들이 유행하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은행 강도도 수없이 일어났나 봐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루는 은행 강도가 별명이 할리우드예요. 왜냐면은 변장을 해서 은행을 털러 오기 때문에 별명이 할리우드란 말이죠. 한 5년 동안 진짜 계속 안 잡혔어요. FBI, 경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매달려도 계속 빠져나갔어. 그 은행 강도가 이제 트리하우스라는 숲에서 자기만의 이제 아지트를 구성하고 있는 애예요. 그 트리하우스에 친구들도 초대하고 트리하우스가 푸티지로 남아있어요. 영상 푸티지로. 그걸 보면은 막 발개 벗고 다니고 상체는 기본이고 어쩔 때는 하체도 벌거벗고 다니고 굉장히 자유로운 스타일이죠. 숲속의 외딴 집을 나무로 지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물론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좀 벗어난 자기만의 안식처를 그렇게 꾸리고 있었는데 일기도 막 진짜 꼼꼼하게 잘 남겼어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 자기의 감정 이런 거를 되게 기록을 잘 해놨더라고요. 실제 일기에 있는 멘트를 읽어주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찍은 영상 자료들 그 질감이 좋아요. 자기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일기에 내 마음은 어떤 통제가 안 되는 난폭한 아이 같다. 자기도 어떤 자기의 성질에 대해서 자기의 이 너무 자유분방한 이 성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이 할리우드라는 은행 강도가 실제 이름이 스콧이에요. 스콧. 그래서 그 스콧이 굉장히 사람이 성향이 어디에 딱 얽매이는 성격도 아니고 평범하게 뭐 회사를 다니면서 이래저래 가족들이랑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질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대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의대 학위를 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화학 실험실에서 뭘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눈을 뜬 거예요. 이 큰 돈을 벌 기회를 느낀 거예요. 미드 브레이킹 배드처럼 마약으로 큰 돈을 벌 기회를 딱 잡았어요. 자기가 이제 머리도 좀 돌아가고 화학 실험실에서 이래저래 해보면서 마약을 만들어서 팔려고 한 거죠. 필로폰. 주특기가 이제 필로폰 만들기여서 만들었는데 또 이 인간이 또 굉장히 잘 만드는 거죠. 또 그냥 평범한 필로폰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또 굉장히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질 좋은 약물 제작자로 굉장히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그 트리하우스 숲속에 나무로 싹 지어놓은 그 6층짜리 자기의 아지트에서 실험실을 막 구축하는 거죠. 어쨌든 마약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산업이 그렇듯이 동업자가 살해를 당해요. 동업자가 살해를 당해버리니까 이 스콧이 무서워서 이제 그만둬요. 필로폰 만드는 걸. 만들고 유통하는 걸 그만두니까 이제 돈줄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돈줄이 끊기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가 좀 유명했어요. 그 영화를 봤는데 은행 강도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돈줄이 끊긴 상태인데 마침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하여튼 그래서 스콧이 굉장히 성격 자체도 체제를 어떤 거스르려고 하는 성격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은행 강도가 되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절친한 친구인 마크 비긴스라는 친구랑 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다큐멘터리가 또 좋은 게 그런 과거 일을 다룰 때 어떤 만화의 스토리보드처럼 그림을 그린 그런 스토리보드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 그림체가 되게 보기 좋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마크 비긴스라는 친구랑 같이 은행 강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처음 어떤 은행에서 이제 아직 초짜죠. 초짜라서 막 엎드리라고 했다가 엎드린 모습을 은행 바깥 유리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은 은행 강도가 들었구나 하고 막 신고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엎드리라고 했다가 다시 일어나 한 거예요. 엎드려 했다가 야 일어나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공범인 마크 비긴스의 본명을 뭐 자기들끼리 대화하다가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본명을 언급해버리면은 그 은행에 있던 은행 강도 당하는 그 고객들이 다 듣고 뭔가
나중에 단서가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래서 훔치긴 훔쳤더라고요. 처음에도 성공은 하긴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강도 치고는 적은 거예요. 1,000만 원 내외 정도. 그러니까 좀 금액도 좀 그렇고 뭔가 바깥을 더 통제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죠. 처음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콧이 굉장히 체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막 분석을 해요. 자기의 잘못된 점, 더 완벽한 은행 강도를 위해서 또 공범을 또 모집하는데, 그 공범이 조각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각맨이 가면을 그때부터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가면을 완전 헐리우드 영화에서 쓰는 것처럼 정교하게, 지금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지만 딱 보면은 뭔가 어색하긴 하지만 완전 다른 사람으로 쓱 보이게끔,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변장을 하고 이제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여러 번 성공하게 돼요. 그런데 금액이 아직도 너무 적어요. 이제 또 다른 공범을 고용하게 돼요. 그 공범은 여성분인데 같이 은행 강도를 하러 돌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서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지능적으로 어떻게 은행을 공략해야 될지 알려주는 공범을 고용해요. 왜냐면은 그 여자가 은행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금고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용어를 써야 은행 직원들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고, 그런 전문적인 거를 이제 컨설팅 해주죠. 정말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은행 강도를 계속 하다가 뭐 돈 세탁 같은 것도 되게 지능적으로 하고, 카지노 가가지고 팀 두 개가 이제 대결하는 게임이면 똑같은 금액을 양 팀에 다 걸어요. 그러면은 이긴 팀에 건 사람이 진 팀 것까지 먹으니까 똑같이 자기가 돈은 그대로 다시 받으면서 돈 세탁이 되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훔친 현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이렇게 세탁이 되죠. 근데 물론 수수료는 빠져요. 5% 정도? 근데 그거는 뭐 돈 세탁하는 비용이라고 치고, 돈 세탁을 그렇게 카지노에서 하셨다. 그렇게 돈을 점점 많이 벌게 되면서 이제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환경 운동가들한테 막 기부를 하고, 마치 로빈후드처럼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로빈후드는 진짜로 이제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이야기인데, 이 스콧은 그냥 은행을 털어서 그냥 아는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준 거예요. 친구들도 뭐 스콧이 그 돈을 참 재미있게 썼다, 여행도 가고 기부도 하고 주변에도 다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참 재미있게 썼다라고 인터뷰를 하던데, 이게 친구들이 자기들이 이제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냥 스콧은 아는 사람들을 도와준 거기 때문에 로빈후드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다큐멘터리에서도 딱 나왔고, 자기가 돈 줬던 사람한테 나중에 자기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또 부탁하고, 왜냐면 자기가 그때 돈 나눠줬으니까. 이 스콧이 계속 잘 된 거는 아니죠. 위기도 있었고, 왜냐면은 스콧이 이제 은행 털러 들어갈 때 은행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얘가 뉴스에도 좀 이제 나오고 변장을 한 그 얼굴이니까 알아보고 바로 빨리 신고해가지고 막 경찰이 출동하고. 근데 은행 털 때 경찰의 무전을 실시간으로 같이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애초에 손님이 그렇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해도 무전을 도청을 해가지고 미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어도 계속 못 잡은 거예요, 경찰이랑 FBI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 FBI가 그 당시에는 막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마치 요즘에 고깃집 오픈하거나 헬스장 개업했을 때 이렇게 홍보를 나눠주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제 전단지 나눠주면서 이 사람 보게 되면은 알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범인을 추적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그만큼 얘가 스콧이 잘 해가지고 단서가 없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니까 원래의 삶으로 얘가 돌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스콧이 원래는 얘가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자유롭고, 그리고 동시에 긍정적이고 태평하고 뭐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론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는 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이렇게 뿜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은행 강도를 하면서 점점 예민해지고 폐쇄적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막 술도 점점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는 최후의 범행을 저지르겠다. 왜냐면 계속 이 짓을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스콧도 그 당시에 이제 일기에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고, 마침 그 시기에 이제 현금에 부착하는 전자 추적기가 있었어요. 이런 은행 강도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 장비를 개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금고 안에 있는 그 현금 다발 속에 이 돈과 돈 사이에 현금 다발이 이렇게 두둑하잖아요. 요 사이에 그 얇은 전자 추적기를 이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도들이 그 현금 다발 그냥 막 담아서 도망치면 그 위치 추적이 되는 거예요. 추적기에서 관제탑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요. 은행마다 곳곳에 그렇게 추적기를 심어놨고, 마침 스콧이 이제 최후의 범행을 저지르는 그 은행에 훔치러 갔는데 그 안에도 당연히 심어놓은 그 추적기가 있었죠. 그런데 맞다. 그 마지막 최후 범행이 있기 전에 예행 연습도 했어요. 스콧이랑 그의 일당들이 그 현금 추적기가 있다는 사실은 알게 돼서, 그러한 장비가 이제 발명이 돼서 은행에서 그걸 쓰고 있다는 걸 알아서 다른 은행들을 막 예행 연습으로 막 털었어요. 턴 다음에 추적기 제거하는 법을 연습하려고. 그래가지고 딱 훔쳐가지고 막 추적기 빨리 제거해서 길가에 막 버리고, 그렇게 막 연습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제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최후의 범행 돌격을 합니다. 근데 그 은행은 마침 스콧이 하도 유명한 그 은행 강도기 때문에 스콧을 대비하여 훈련을 다 받은 은행이었어요. 이제 스콧이 은행 직원 데리고 가서 여기 금고 열어라. 금고 담당자 누구냐? 손들어 해서 접니다 하면은 일로 따라와. 금고까지 데려가서 금고 비밀번호 입력해 하면은 이제 입력하고 금고 문이 열리는 건데, 그 훈련받은 직원이 금고 문을 열 때 그 특정 암호를 딱딱딱딱 입력하면은 공경이 처했다는 걸 이제 시애틀 경찰이나 그런 수사기관들한테 이제 알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암호를 입력해서 알람이 또 갑니다. 바로 이제 그 신호를 받고 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공범이 제가 말했잖아요. 차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이 경찰의 무전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근데 스콧이 금고 문을 그렇게 열자마자 그 암호로 인해서 경찰들한테 알람이 가니까 바로 경찰들 사이에 무전으로 막 출동하라고 막 하는 게 들리니까, 다급하다, 경찰 온다 말하니까 스콧도 이제 당황한 거죠. 너무 빠르니까.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해가지고 막 현금 그 더플백에다가 담아가지고 엄청 많이 챙기긴 했어요. 해서 이제 차 타고 막 달렸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엄청나게 큰 금액을 이번에는 훔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큰 금액을 훔쳤어요. 보통 밴을 타고 그렇게 도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렉스 같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현금 추적기 얼른 찾아서 제거하라고 막 소리치고 하면서, 너무 그 질서 없이 그 돈이 엄청 많잖아요. 금액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아무 질서도 없이 배열해놓고 막 찾으니까 하나를 찾긴 했는데 총 2개가 있었거든요. 경찰은 알고 있었죠. 딱 그 위치 추적이 되니까. 근데 하나는 찾아서 이제 도로에다 갖다 버려가지고 위치 추적이 안 돼. 근데 하나가 더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그렇게 질서 없이 배열을 해놓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경찰이 계속 그 위치 추적을 해서 바로 뒤까지 따라오게 돼요. 스콧이 운전석에 있고 공범 2명이 트렁크에 있었는데, 경찰이 뒤에서 이렇게 사격을 하니까 트렁크를 뚫고 현금에서 추적기 찾고 있는 그 공범 2명이 총을 맞아요. 그래서 한 명은 복부 쪽에 맞고 한 명은 팔 쪽에 맞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스콧도 당황했겠죠. 그래서 운전하고 있던 스콧이 어딘가에 팍 부딪히고, 그래서 차가 서고 스콧이 혼자 도망가요. 그리고 그때 막 총격전도 벌어졌어요. 막 스콧 측에서도 총을 쐈어요. 걔네들도 총을 챙기고 은행 강도를 한 거니까. 공범들도 경찰한테 막 총 쏘고 뭐 그러다가 하여튼 공범 2명이 잡혀요. 그 공범 중에 그 조각맨이 직접 인터뷰에서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는 잡힌 순간에 왠지 모르게 이 두려움 같은 거, 그리고 그동안의 이 고통, 그런 게 사라졌다. 팔 총 맞고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바로 바뀌었겠죠. 거기서 자기들이 타고 온 그 밴을 딱 쳐다보는데 그 밴 트렁크에 가득한 그 현금 더미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뒷문에, 트렁크 뒷문에 경찰이 쏜 총알이 관통해서 구멍이 생긴 게 보이고, 그 구멍들 사이로 불빛, 자동차 불빛이겠죠? 그 불빛이 그 구멍들 사이로 이렇게 새어나오는 게 보이고, 그게 굉장히 레이저 광선 같았고, 그 순간에 자기는 어떤 아름다운 음악이 머릿속에서 재생되는 것 같았다. 돈이 마치 그냥 어떤 부적 같은 것처럼 느껴졌다. 저거 그냥 종이 쪼가리들인데 내가 뭐 하는 짓이었지? 종이 쪼가리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했지? 아무 의미도 없는 종이 조각 때문에 내가 뭔 짓거리를 하는 거였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나름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갬성에 빠진 거죠, 혼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두 명의 공범이 잡히고 팔을 맞아서 이제 덜 위독한 조각맨 공범은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또 신문을 하겠죠, 병원에서도. 그래서 스콧 스컬록이라는 그 사람이 당신들이 찾던 그 할리우드가 맞다. 실명이 스콧이다. 그러고 이제 막 스콧이 혼자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 도망간 스콧을 잡기 위해서 TV에 수배 중이라고 광고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보가 온 거예요. 자기 집 뒷마당에 버려진 캠핑카가 있는데 그 안에 당신들이 찾는 은행 강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제보를 받아서 인력이 막 200명 막 그렇게 동원이 돼요. 그 한 명 때문에. 그리고 마침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제보가 온 캠핑카에 접근을 해가지고 처음 이제 그냥 문을 그냥 두드렸는데 안쪽에서 총 쏘는 소리가 팡 들려요. 그래가지고 경찰 측에서도 막 총을 쏘기 시작했죠. 막 70발 넘게 쐈대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고 그래가지고 계속 진입을 못하고 막 2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그러다가 막 2시간이 지나니까 캠핑카에 진입을 하기로 합니다. 딱 진입을 했는데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냥 이미 죽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똑똑똑 캠핑카 두드렸을 때 총소리 하나 탕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때 스콧이 자살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살을 했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가 보면은 스콧이나 그의 가족이나 공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랑 또 경찰이나 FBI 쪽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것들 이런 게 되게 균형 있게 분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콧이랑 가까운 친구들이나 공범들은 그 스콧이라는 인물을 되게 인간적으로서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은 이 스콧의 범죄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가서야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친절하고 밝고 자유분방하고 물론 그 자유분방함이 좀 사회적으로 엇나간 방향으로 이제 표출이 됐지만 하여튼 주변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느꼈던 거죠.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 그 친구가 물어봤어요. 우리 이러다가 너 잡히면 어쩔 거냐? 나중에 잡히는 날이 오면은 너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니까 스콧이 나는 감옥에는 절대 안 가. 차라리 하늘로 갈 거야. 감옥에 가느니 난 하늘로 갈 거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들끼리 막 찍어주고 했던 그 필름 푸티지를 보면은 항상 우통을 벗고 있었고 어쩔 때는 빤스까지도 다 벗고 있었고 전체.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스콧이 어둠이 가득한 어떤 숲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끝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스콧이 썼던 일기를 그대로 읽어주는 나레이션으로 끝나는데 무지하게 자유를 갈망했구나. 무슨 자유를 갈망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막 이래서 미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그냥 사람 성향이 자유롭고 싶고 항상 반사회적인 거죠. 범죄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계속 발버둥을 쳤다. 이 다큐멘터리도 이 5년 동안 수많은 은행을 털면서 계속 잡히지 않았던 할리우드라는 별명을 가진 은행 강도에 대해 그의 범죄에 대해서 담은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스콧이라는 인격체가 어떤 존재였을까에 대해서도 담은 다큐멘터리였고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살아온 존재였을까를 알 수 있는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그 스콧을 보면은 야생의 그 타잔 딱 타잔이라는 말이 어울려요. 생김새나 몸매라던가 전체적인 그 느낌이 진짜 야생에서 자유롭고 싶은 그 타잔 다들 방식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자유롭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얘는 굉장히 어쩔 때는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완전 폭력적인 모습으로 섞여서 이제 표출되긴 했지만 스콧은 어쨌든 이 자유라는 단어가 인간이랑 아예 분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냥 이거 보고 나면은 딱 한 단어 한 개만 남겨야 된다면 자유라는 단어가 딱 생각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발버둥 치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 보면 이제 흔적이 남고 이 스콧 같은 경우는 그 흔적이 은행 강도 범죄로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까지 제작이 될 정도로 좀 큰 사건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잘 봤다 이겁니다.